당신이 젊었을 때 그리던 노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조용한 아침, 햇살 속을 걷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시간. 가끔은 손주들이 놀러와 떠들썩하고 그 틈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나날들. 그런 노후를 누리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60을 넘긴 사람 중 절반은 그런 꿈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자식에게 기댈 수도 없고 몸은 아프고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모두를 위해 애써 왔는데도 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바로 나 자신일까요?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조금씩 조용히 삶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균열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너무 자주 놓치는 5가지 실수. 그 중 하나쯤은 당신의 삶에도 분명히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과거를 탓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게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은퇴 시점은 준비돼도 그 이유는 준비 안 돼 있다. 사람들은 은퇴를 하나의 끝으로 여깁니다. 정년, 퇴직, 마지막 월급, 퇴직금. 그 순간까지는 계획이 분명합니다. 언제쯤 퇴직하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연금은 몇 년 뒤부터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것이 대부분이 생각하는 노후 준비입니다. 그러나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문제는 그 시작점 이후를 준비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되지만 그 이후에 10년, 20년, 때론 30년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없습니다. 은퇴까지는 숫자와 계획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막연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백 속에서 서서히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1. 숫자는 준비했지만 구조는 없었다. 퇴직금, 연금, 예금, 보험.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전까지는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확인하며 어느 정도의 수입이 유지될지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흘러갈지, 즉 생활 패턴, 일상, 소비의 리듬, 인간관계의 변화 등 구체적인 삶의 구조는 미리 그려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내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회와 연결될 수 있을지, 스스로 감정을 회복할 여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지만 그 돈이 들어가는 삶의 방향이 없다는 것. 이게 은퇴 이후 삶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입니다. 2. 의미는 멈추고 시간만 흐른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 사회와의 연결 속에 나의 위치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구조는 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기다려주는 관계도 점차 줄어듭니다. 시간은 많은데 의미가 없습니다. 여유는 생겼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처음엔 낯설던 공허함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삶의 중심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3. 은퇴 후 사라지는 것은 일만이 아니다. 은퇴를 직업의 종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라집니다. 바로 사회적 호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과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선생님이었고 어떤 조직에서는 책임자였던 이름이 퇴직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존중받을 기회, 누군가에게 조언할 기회, 그리고 자신의 쓸모를 확인받는 기회입니다. 이런 변화는 직업의 유무를 넘어 정체성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가?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가? 이 질문에 선명하게 답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은 의미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4. 준비되지 않은 시간은 버티는 시간으로 바뀐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하고 싶은 일로 채워져야 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이 없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고 계획이 없고 누구와의 약속도 없다면 하루 24시간은 너무 길고 한 달은 끝이 보이지 않으며 1년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함께 가져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이 굳고 말하지 않으면 기억이 흐려지고 웃지 않으면 감정이 말라갑니다. 어느 날 몸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날 감정이 따라 무너지고 결국 의욕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친다.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은퇴 이후의 삶은 계획이 아니라 구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 자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나누고 가계부를 쓰며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어떤 삶의 형태에 넣어 운영할 것인지, 즉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입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공간에서 살 것인가? 하루 중 나를 위한 시간이 있는가? 사회와의 연결선은 있는가? 몸과 마음을 관리할 루틴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 없이 단지 돈을 모아놨다는 이유로 준비가 됐다고 믿는 순간 은퇴 이후의 삶은 방향을 잃습니다. 노후는 돈으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구조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대신 그려주지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퇴직은 모두에게 정해진 날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야만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조용히 삶의 의욕, 관계, 일상, 의미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며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퇴직금이나 연금보다 먼저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는 조용히 오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괜찮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 그때야말로 노후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시간은 단지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 설계할 수 있는 삶의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 죽을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구조. 노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를 떠올립니다. 일을 그만두고 아침에 천천히 눈을 뜨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일상. 그런 조용한 풍경 속에 평온한 노년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인의 일상은 조금 다릅니다. 여유가 아니라 고립이고 쉼이 아니라 멈춤이며 혼자 있음이 아니라 혼자밖에 없는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에 갇힌 삶입니다. 1. 밖으로 나가는 일에 이유가 필요한 사람들. 젊을 땐 아무런 이유 없이도 나갑니다. 볼 일이 없어도 걷고 약속이 없어도 카페에 들르고 그냥 공원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이유가 필요해집니다. 병원을 가거나 약을 타거나 시장을 보거나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외출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냥 나가지 말자는 선택이 익숙해집니다. 체력의 부담, 불안한 관절,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까지 밖은 점점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힘들고 귀찮고 조심해야 하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일상이 내부 중심으로 접히면서 노년의 삶은 밖으로 향하는 이유가 사라진 시간이 됩니다. 2. 집은 편하지만 연결을 끊는 공간이기도 하다. 집은 익숙하고 안전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내 방식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위험도 적고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어지면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외출이 줄어들수록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도 줄고 대화도 줄고 표정도 줄고 결국 말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TV는 켜져 있지만 소리는 배경일 뿐이고 창밖은 바라보지만 나갈 생각은 줄어들며 가끔 울리는 전화는 점점 상업적 용도뿐이 됩니다. 이렇게 집은 점점 내 삶의 터전에서 내 마음의 울타리가 되고 더 나아가면 내 안에서 갇힌 감정의 벽이 됩니다. 3. 고립은 외로움보다 빠르게 찾아온다. 사람들은 노후의 가장 큰 위기를 외로움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외로움보다 빠르게 찾아오는 고립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지만 고립은 환경의 구조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사람이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없고 말하고 싶어도 꺼낼 대화가 없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줄고 말하지 않으면 기억력은 떨어지며 혼잣말도 점점 줄어들수록 감정의 표현은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도 지금이 몇 시인지도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는지도 무의미해집니다. 4. 노인을 위한 밖은 생각보다 없다. 많은 도시 정책은 노인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로당, 복지관, 공원, 평생교육 등.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인들이 말합니다. 갈 곳이 없다. 어디를 가도 어색하다. 내 자리가 없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간은 있지만 관계가 없고 역할이 없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존재감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누구와 어떤 의미를 나누는지가 없다면 그 공간은 단지 외출 장소일 뿐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노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노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5. 결국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노인이 되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움직임이 줄고 관계가 줄고 외출이 줄고 말이 줄고 마치 자연스러운 일인 듯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고립을 허용한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 집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노인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전제한 탓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 오래 머물면 사람은 정말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생각도 멈추고 말도 줄고 감정도 무뎌집니다. 그래서 고립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삶을 잠식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합니다. 죽을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나가기도 어렵고 나갈 이유도 없고 누군가가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은 집 안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집은 삶의 공간이 아니라 점점 좁아지는 세계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 하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결될 수 있는 사람 하나,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의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부터, 말을 아낄 때부터, 계획을 멈췄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 한 걸음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 하나.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3.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인생의 결말. 한 사람의 삶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선택들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어디에서 일하고 누구와 살아갈지.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는 부모가 정해준 진로를 따라갔고 누군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안전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이사도, 퇴사도 내가 진심으로 원했던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했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노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노후는 그런 선택의 결산서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처음으로 내 앞에 놓이는 시간입니다. 1. 선택은 있었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살면서 수많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쪽을 고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의 요구로, 사회적 기준으로 더 안정적인 길을, 더 평범한 길을, 더 책임감 있는 길을 택해 왔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들이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노년에 이르러 나는 누구였지? 라는 질문 앞에서 선명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삶의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2. 뒤늦게 찾아온 질문들. 퇴직하고 나면 시간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기에 그 질문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마주하는 그 질문은 어쩌면 너무 늦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선택이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시간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 선택당하는 삶은 남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뭘 알았겠어. 이 모든 말 속에는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온 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남의 기분을 맞추고 남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고 남의 인생에 내가 들어맞기를 바랐던 시간들. 그런 삶은 결국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맞춰야 할 대상이 사라진 그 순간 삶은 공허함이라는 형태로 무너집니다. 4. 이제야 주어진 삶의 주권. 노후는 어쩌면 처음으로 아무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회도, 자식도, 가족도 더 이상 내 삶을 대신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야 비로소 삶의 주권이 내게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익숙함에 사로잡힌 자기 포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5. 선택은 지금도 늦지 않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이미 늦었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걸? 이런 말들 속에는 포기한 자아와 익숙함에 길들여진 삶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 삶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스스로 정하고 내가 쉬고 싶은 시간에 멈추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그런 단순한 순간들이 삶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감각을 되찾아 줍니다. 그 감각이 회복될 때 노년은 비로소 삶의 중심에 나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4. 자식의 불안정이 부모의 빈곤을 만든다. 노후가 무너지는 가장 조용한 방식은 자신이 만든 가정 안에서 벌어집니다. 바로 자식의 불안정이 부모의 빈곤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악의도 계산도 없이 서로를 돕기 위해 내민 손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손이 부모의 마지막 생계를 무너뜨리고 자식 또한 짊어져선 안 될 짐에 짓눌리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1. 가족 중심의 생계 구조. 한국의 노후는 여전히 가족에게 기대는 방식으로 유지됩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고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건강 상태는 점점 불안정해지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그래도 자식은 있잖아라는 기대가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자식 또한 자기 삶을 온전히 꾸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식의 불안정이 만든 악순환. 청년 세대의 평균 자산은 거의 없습니다. 월세 생활, 불안정한 일자리,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현실의 벽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기반 위에 부모가 기대기 시작하면 부모의 삶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등록금은 내가 해줄게. 결혼할 때는 전세라도 마련해줘야지. 직장 옮길 때까진 조금 도와줘야지.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처음엔 돕는 것이었지만 결국엔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결정이 됩니다. 3. 가족 책임이라는 이름의 침묵. 한국 사회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지고 자식은 부모를 결국 돌봐야 한다는 상호의무적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제가 작동하기 위해선 양쪽 모두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식이 자기 몫의 삶을 꾸릴 수 있어야 부모를 돌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꾸릴 수 있어야 자식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는 이 위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힘들면 말해라는 말 뒤엔 말하지 못할 침묵이 있고 부모니까 해줘야지라는 말 뒤엔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의 무게가 있습니다. 4. 도와준다는 감정이 무너지면 고립이 시작된다. 부모는 자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감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관계는 도움의 선을 넘고 부채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채감이 자식에게는 죄책감으로 부모에게는 상실감으로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조차 내가 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 노후는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감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5. 구조의 책임을 개인이 짊어진 결과 노후의 자식에게 기대는 구조는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부재가 만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연금 제도는 아직도 충분치 않고 복지 시스템은 사각지대가 많고 의료비나 주거비처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에 대한 보완책이 없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부모는 자산을 쪼개고 자식은 책임을 떠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구조는 누구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한 세대의 불안정이 다음 세대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은 이제 단절되어야 합니다. 6.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부모가 가져야 할 자리는 의지처가 아니라 조언자이며 생활비의 보탬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흐려질수록 부모의 권위는 무너지고 자식의 부담은 커지며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이 어디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식과 부모가 서로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국가의 도움은 정말 마지막에야 온다. 노후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한 사회의 제도와 구조가 놓여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대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복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가는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도 정작 그 손을 내밀어주는 시점은 너무 늦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나라가 도와줄 거야. 그러나 정말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난 뒤라는 점,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장기요양보험, 각종 바우처 제도까지. 하지만 이 복지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는 대부분 선조치 후지원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무너진 뒤에야 이제야 자격이 된다고 판단해 도움을 주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아래여야 하고 그마저도 부양 의무자의 존재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아직 도움받을 처지가 아니다라는 판단, 하지만 정작 자녀는 도움을 줄 상황이 못 되는 모순적 구조 속에 많은 노인이 사각지대로 밀려납니다. 문제는 이 사각지대가 단순한 제도의 빈틈이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구조라는 점입니다. 국가는 늘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넉넉히 줄 수 없다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겠다는 원칙. 하지만 이 더 어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이미 삶의 여러 조건들이 무너져 있어야 합니다. 병이 생기고 재산이 소진되고 연결망이 끊긴 뒤에야 비로소 공적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는 구조.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이 아이러니, 그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준비 부족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접근이 늦고 조건은 복잡하고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존엄까지 시험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서류를 모으고 가족 관계를 증명하고 왜 이렇게까지 돼버렸는가를 설명해야 비로소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노인은 선별되는 존재가 됩니다. 누군가의 자격 심사에 따라 도움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심판받는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차라리 국가의 도움을 안 받겠다고 말합니다. 불편함과 절차, 자존심이 맞물려 스스로 포기하는 복지가 되어버립니다. 국가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이 너무 멀고 너무 늦고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라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노후는 예방적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고립되기 전에, 외면당하기 전에 개입하는 시스템.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신고하고 기다려야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 혼자 앓는 사람에겐 국가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결국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현실을 만듭니다. 국가가 마지막에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결국 개인의 모든 책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짜 구조적 고립입니다. 도움은 있지만 그 도움에 닿기까지 너무 많은 과정을 견뎌야 하며 그 견디는 동안 삶의 여유는 사라지고 존엄은 깎여 나갑니다.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지 연금이나 통장이 아닙니다. 국가가 개입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씁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의 노후는 국가가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국가가 도와주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있어도 그곳에 닿기까지 혼자 버텨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고단합니다. 그러니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는 당연한 권리이고 지원은 미리 다가와야 합니다.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노후도 똑같은 고통을 반복할 것입니다. 국가의 도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시작이 되는 복지로 바뀌는 날, 진짜 준비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현실을 말하고 정책을 감시하고 가장 먼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방치한 만큼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삶은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았고 노후도 결심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착각 하나, 오래된 믿음 하나, 그리고 말없이 넘긴 시간들이 천천히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 왜 지금 가장 먼저 지쳐야 하는지, 그 질문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놓쳐온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누구의 책임도 묻지 말고 자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노후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설계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시작의 노후의 길이 함께 걷겠습니다.